아, 너무 덥네요. 그래도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이제 서양사도 이제 고대 부분은 끝났고요. 이제 중세 들어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중세는 기본적으로 봉건제 그리고 신중심의 사회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유럽 세계가 형성된 배경에는 게르만족의 이동이라고 하는 큰 이제 민족 이동이 하나 있었고요. 이 게르만족이 왜 이동했을까라고 하는 점은 동쪽에서 아시아 쪽에 훈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밀고 서쪽으로 이동해 옵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이 이 훈족을 피해서 점점점 더 서쪽으로 밀려 들어왔고, 그래서 로마 안으로 게르만족이 점차 이동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용병대장이었던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서로마가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로마가 사라진 이 땅들에 많은 게르만족들이 국가를 수립하게 되면서 여러 국가가 생겨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왕국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여러 게르만족 나라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왜 프랑크 왕국이 유독 엄청나게 번성할 수 있었나라는 걸 따져보면, 첫 번째는 이동 거리가 굉장히 짧았어요. 다른 아이들을 보면 우리 교과서에서도 봤지만 굉장히 먼 거리까지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특히 반달족 같은 경우는 막 다 파괴하고 다니면서 쫙 한 바퀴 돌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넓은 고트족도 마찬가지고 이제 넓은 범위를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자신들의 근거지를 좀 잃기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는 이 거리가 굉장히 짧았고요. 그리고 일찍이 크리스트교로 개종을 하고 로마 문화를 수용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도 이 프랑크 왕국이 서로가 이제 보완해주는 관계가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황을 좀 지지해준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교회 입장에서도 이 프랑크 왕국이 필요로 했고 이 프랑크 왕국도 크리스트교가 필요로 했던 거죠. 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카롤루스 대제 때 샤를마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사람 때 소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했고요. 그래서 황제 교황으로부터 소로마 황제의 관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때 여러 이제 학문과 문의 부흥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뭐 카롤린거 뭐 르네상스라고도 하고 굉장히 문의 부흥이 많이 일어났던 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강력한 황제가 죽고 나면 늘 좀 이렇게 민족이 분열되는 경우가 나타나죠, 나라가. 그래서 동중서 프랑크로 분열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의 뭐 교과서 그건 보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서유럽의 봉건 사회가 형성되다라는 걸 좀 보려면 중세 유럽은 봉건제 그리고 장원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당시 이제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제2차 민족 이동이라고 해서 노르만족들이 엄청나게 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르만족은 우리 바이킹 생각하면 되거든요. 지금의 북유럽. 그래서 걔들인데 얘들이 바이킹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전사들이고, 그리고 배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곳까지 이것저것 아주 침입을 많이 했어요. 이 외에도 뭐 마자르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민족들 침입, 그리고 뭐 이슬람도 막 침입해오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영주랑 이제 기사가 서로가 이제 우리 보호해주자라고 하면서 이제 주종 관계를 맺으면서 뭔가 보호해줄 대상이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기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종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영주 주군이 되는 사람은 가신에게 영지 봉토를 지급했고요. 이 봉토가 운영된 것이 바로 장원제의 모습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사는 영주에게 군사적인 봉사를 하는 서로에게 이제 윈윈 관계였고요. 이거는 하지만 혈연 관계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의무를 다해야만 하는 계약 관계였고, 한쪽이 만약에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계약은 파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 아니고 계약 관계, 그리고 쌍무적 계약 관계다, 이렇게까지 생각해두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이때 영지, 봉토 같은 경우는 장원제도로 운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긴 기본적으로 이제 영주와 그리고 피지배층인 농노가 같이 살아가는 하나의 뭐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장원 안에는 이제 각종 이제 뭐 농토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집도 있을 거고, 성도 있고, 뭐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제빵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막 공동 시설물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 기본적으로 영주의 소유였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좀 농노라고 하는 말이 조금 낯설잖아요. 우리 고대 때는 노예가 있고,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농민이 있고, 그건 이제 평민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노예랑 농민의 한 중간쯤 가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농노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일반적인 노예랑은 다르게 집과 뭐 토지,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뭐 이런 점에서는 일반적인 노예는 조금 다르죠. 노예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 하지만 이 주거지 이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주에 소속돼서 딱 토지에 결박돼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영주에게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점에서는 노예랑 같았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농민, 평민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야 해서 중간적인 농노다,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아주 중첩적으로 여러가지 이 주종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쪽에서는 동로마였던 비잔티움 제국이 여전히 번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멸망당한 지 오래되었지만 이 동로마 제국은 아주 오랫동안 1000년 가까이 더 번성을 했죠. 자, 그 전성기를 이끈 사람이 바로 뉴스티니아누스 1세라고 한 사람입니다. 서로마 제국의 영토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회복했던 인물이고요. 그래서 영토도 넓혔고, 또 로마의 법을 다 정리해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이런 걸 편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비잔티움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생겼는데 저도 실제로 보지 못해서 좀 안타깝지만, 제가 영상이나 여러 가지 뭐 매체로 한번 봤을 때는 성소피아 성당을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다음, 이 비잔티움 제국은 우리 앞서 봤던 서로마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 아무래도 동쪽에 오다 보니까 동양의 좀 강력한 황제권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앙집권 체제 이런 걸 좀 확립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번성할 수 있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 지역이 동서무역의 중심이죠. 튀르키예 요 이스탄불이라는 지역은 딱 위치를 보면 딱 동서가 딱 동서양이 만나는 지점이다 보니까 무역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자, 거기에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을 했고요. 그렇게 잘 나갔지만 결국은 이민족 침입, 그래서 이슬람 세력, 뭐 나중에 슬라브족 그런 애들 막 침입해오고요. 거기에다가 십자군 전쟁 이런 걸 겪으면서 사실 비잔티움이 십자군에 의해서도 엄청나게 피해를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드디어 이제 역사에서 소로마든 동로마든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은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점이, 자,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크리스교 세계를 지켜낸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당시 동서 로마 쪽에 동서양이 아니죠. 동서 유럽 쪽에서
이제 교회가 좀 갈라진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랑 그리고 일반 가톨릭이랑 좀 갈라진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교 세계를 지켜낸 방파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 고전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또 연구도 했거든요. 그 연구 성과를 나중에 서유럽에 전파하게 되면서 그게 결국은 르네상스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그리스 고전 문화를 잘 보존해 하고 있다가 나중에 서유럽에 다시 전해주는 역할 한 아주 중간자적인 역할을 잘했던 애들이 비잔티움 제국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얘들의 문화를 보면 그리스 종교를 중심으로 헬레니즘과 로마의 전통을 융합한 형태라고 보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것저것 많이 섞였을 것 같죠. 자,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썼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리스 로마 고전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나중에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큰 영향을 줬다. 건축은 비잔티움 양식, 뭐 성소피아 성당 생각하면 되겠고요. 성화, 그러니까 성스러운 그림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그림이랑 모자이크화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아주 대표적인 법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는 그리스 문화를 아주 잘 보존해서 서유럽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르네상스 발달의 토대, 또 동유럽 문화권의 바탕이 되기도 하는 게 요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동유럽 문화는 우리가 보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 때는 크리스교가 더더욱 확산되게 되는데, 사실, 중세 때는 이 크리스교라고 하는 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독교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신 중심의 인간보다 신이 훨씬 중요한 그런 세상에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모든 건 다 신의 뜻대로, 신의 의지로, 신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때인데, 문제는 이민족의 침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이 많았던 때였기도 하고, 그리고 봉건제라고 하는 게 모든 중세 세상을 이제 뒤덮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이제 교회의 성직자들도 봉건제에 편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얘들도 이제 영토, 봉토라고 하는 걸 갖게 돼요. 그러면서 나름의 영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농도를 가진다든지 많은 땅을 가진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세속화되고 성직자들도 되게 타락하게 되는 상황이 놓여집니다.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성직자 임명권이에요. 이제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 이 세속 권력이랑 그리고 교황이랑 좀 싸우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제가 수업 때 여기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자면, 황제 아래에 속하는 교회의 성직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이제 독일 지역에 있는 사람이면 당시 이제 독일의 황제 밑에 제가 봉건제로 밑에 가신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독일 지역에 있는 교회에 그냥 주교나 아니면 신부님이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요 내 밑에 다른 성직자들을 좀 두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를 나보다 위에 있는 주군인 황제가 그냥 마음대로 너 얘 임명해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 황제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근데 이 성직자 임명권은 갖고 있는 건 오직 교황만 가능한 거거든요. 가톨릭 세상에서.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황제랑 교황이 다투는 상황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로 약간 아웅다웅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딱 터진 사건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랑 교황이랑 막 싸웠죠. 이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 싸우다가 결국 황제가 교황을 파문하겠다 얘기했고, 교황도 이제 황제를 너희 기독교에서 너희 빼버리겠어 하면서 파문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막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황제가 교황에게 싹싹 빌었죠. 한겨울에 3일 동안 맨발로 그래서 막 싹싹 비는 맨발의 하엘리라는 그림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굴욕적인 그래서 황제가 교황에게 굴복한 사건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면 되겠고, 그래서 중세 때는
어, 교황이 황제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 신이 가장 중요한 때고 교회가 가장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최고의 포프죠. 포프, 황제. 황제가 아니고 교황이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장 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교 중심의 문화가 나타났는데 학문은 이제 신학을 중심, 말 그대로 신에 대한 학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대학교에 뭐 신학 대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신부님이나 목사 되려면 이런 데 가죠. 그리고 스콜라 철학이라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앙이랑 이성을 좋아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문학은 이제 기사 문학이 많이 나와요. 중세는 아무래도 기사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사랑 관련된 문학, 뭐 아스왕 이야기라든지 뭐 엑스칼리버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니벨룽겐의 노래, 롤랑의 노래 다 기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음 서유럽은 고등 양식이 나타났다면 뾰족한 탑, 스테인드 글라스. 스테인드 글라스는 굉장히 예쁘게 유리에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뾰족한 탑, 되게 하늘 높이 막 뾰족하게 탑이 솟아 올라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하늘에 닿고 싶다, 신에 닿고 싶다 이런 이제 목표가 담긴 것이고요. 비잔티움 양식은 둥근 도움의 형태의 모자이크 장식이 나타나는 게 좀 특징이었다. 되게 느낌이 다르죠. 뾰족, 둥근 이런 느낌. 물론 이제 비잔티움 양식에도 되게 첨탑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 자, 이게 고딕 양식, 그리고 이게 비잔티움 양식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세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테마가 바로 이 십자군입니다. 크루세이드. 말 그대로 십자가를 이고 싸웠던 애들, 그래서 십자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인 배경은 셀주크 티르크, 그러니까 얘들이 이슬람 애들입니다. 이슬람 이제 애들이었고, 얘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3대 종교의 성지죠. 그래서 이슬람 교에서도 되게 중요한 성지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이제 차지해 버리는 상황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유럽인들이 여기를 성지 순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황제가 옷이 다 됐네요. 그래서 비잔티움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됐고,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바노스 2세라는 사람이 이제 전 유럽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십자군을 일으키자. 저 이슬람 애들 치고 우리 성지를 회복하자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군이란 게 처음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명분은 성지 회복을 하자는 게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유럽에 이미 땅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힘은 있고 좀 더 이제 팽창을 하고 새롭게 새로운 지역을 좀 개척하고 땅도 가지고 뭐 그런 팽창 욕구가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걸 주도했던 게 당시 이제 뭐 베네치아나 그런 이탈리아 쪽의 상인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은 경제적인 이유를 들여서 좀 열심히 부추겼죠. 그래서 십자군이 시작되었는데 200여 년 동안 총 7차례 정도 십자군 전쟁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아주 오랫동안이죠. 200여 년이니까. 근데 1차 외에 모두 실패했습니다. 중간에 뭐 소년 십자군에서 소년 소녀들 끌어모아다가 인신매매 하기도 하고요.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이슬람 치러 가자 해놓고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또 영토 뺏고 막 땅 따먹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막 치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명분은 성지회복이지만 실제로 진짜 성지회복을 성공한 건 1차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들의 뭐 세속적인 욕망 때문이었다 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군은 뭐 결과적으로는 아주 대실패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도했던 교황권이 굉장히 추락하게 된 거죠. 민심 떡락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왕권, 이제 이 전쟁을 주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토 내에서 되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 이제 왕권이라고 보면 되겠고, 세속 군주들. 그리고 이 장원을 대체로 주도하고 있던 애들이 기사였는데, 그러니까 봉건 영주랑 기사 이런 애들이 결국은 몰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장원제도 결과적으로 좀 해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 동서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중간 지점에 중요 도시에 중요 지점, 요충지에 상업 도시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상공업 도시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 도시에서 는 아주 자유로운 이제 시민들, 자유민들이 막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농노를 벗어난. 그러면서 점차 장원제도 해체되게 되고, 새롭게 중세 여러 도시들이 등장을 하죠. 자, 요 도시들 당시 성을 부르그라고 합니다. 부르크. 그래서 뭐 함부르크, 뭐 룩셈부르크 요건 나라지만, 이거 뭐 프랑크푸르트, 뭐 여러 가지 뭐 부르크, 뭐 프루크, 뭐 이렇게 붙는 이런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옛날 상업 도시, 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면 되고, 그 안에 살던 이제 사람들을 도시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 안의 사람들이란 뜻으로 부르크에서 부르크 성이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 부르주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르주아는 도시민, 그래서 시민, 중세 시민을 뜻하는 의미라고 보면 되고, 상공업 계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걸 이해해 두고 이제 중세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했고요. 도시와 성장, 뭐 장원의 붕괴, 뭐 중앙집권 국가의 등장, 요거는 우리가 다 빼기로 했죠. 그래서 그냥 넘어갈 거고요. 아까 설명했듯이 교육 중심지에 새롭게 도시가 성장을 했고, 새롭게 도시민들이 등장했다. 부르주아. 그리고 뭐 새롭게 왕권이 강화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고, 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볼 거는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이제 넘어가는 과도기, 이행기를 보면 되거든요. 그때 나타난 여러 사건들과 뭐 신학로 개척, 절대왕정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칠게요.